엄마가 치매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 멀쩡했어요. 요양원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쪽지 한 장. 나는 안 미쳤다. 날 믿지 마라. 그리고 3년 뒤 고물상에서 발견된 CCTV 한 대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에 치매 환자로 몰려버려졌던 그날의 진실. 딸이 돌아오고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멀쩡했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CCTV엔 어떤 장면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정릉의 오래된 단독주택. 담쟁이 넝쿨이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지붕을 감싸고 처마 밑에는 빨랫줄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이곳은 김말순 여사의 40년 세월이 묻어난 보금자리입니다. 형준아, 왔니? 반찬 좀 싸놨다. 가져가거라. 말순은 주말마다 찾아오는 장남을 위해 밑반찬을 준비해 놓습니다. 김치와 장조림, 멸치볶음까지. 조금씩 기억이 흐려지는 듯해도 78세의 나이에도 아직은 단단한 생활력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이정민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이지만 김말수는 그 나긋한 목소리 속에 담긴 차가움을 느낍니다.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새끼 반찬은 내가 챙겨야지. 김영주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채고 괜히 신문을 들여다봅니다. 15년 전 형준과 정민이 결혼했을 때부터 이 집의 공기는 미묘하게 흘렀습니다. 어머님, 또 집에 쥐약을 놓으셨어요? 저희 아이가 놀러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민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 안에 깃든 싸늘함은 형준조차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쥐약을? 말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요. 정민은 부엌 구석에서 작은 봉지를 들어 보입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치웠는데 또 나왔네요. 말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봉지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런 거 놓은 적 없는데. 어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요즘 자주 그러시잖아요. 정민의 목소리는 이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형주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말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7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의 남편을 잃고 세 자녀를 홀로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기억이 믿을 수 없게 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고물상이 보입니다. 정해철 노인이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의 유일한 친구. 함께 폐지를 주워 모으며 인생을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말수는 급하게 외투를 걸칩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밖은 추워요. 정민이 말리지만 말수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정해철의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쥐약을 놓았다고? 말도 안 됩니다. 78년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순의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깃든 비밀은 담쟁이 넝쿨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민은 조용히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실에서 말순이 흰죽을 벽에 붙는 모습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나 밥하려고 했는데. 정민은 영상을 끄고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 형준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오른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형준 씨, 이제 결정해야 해요. 어머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는 것도 힘들고. 형준은 술 기운에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정민아 말이야. 당신 많이 참는 거 알아.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좋겠지. 정민은 남편의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많이 고민했죠? 하지만 어머님을 위한 결정이에요. 형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에 이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준아, 그렇게 울지 마. 내 어머니 아직 정신 멀쩡해. 그냥 가끔 깜빡하는 것뿐이야. 말순이 방에서 나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형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은 채로 정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민은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제 45년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치워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말순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에 탔습니다. 단지 검진 받으러 가자는 형준의 말만 듣고서 이게 다 뭐야? 나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 집은? 말순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건강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정민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직감했습니다. 이곳이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형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집에 가야 해. 형준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몸 상태 확인하고 금방 모셔올게요. 요양원 직원들이 나와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말순은 필사적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준아, 제발. 나 미친 거 아니야. 집에 가자. 형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눈물까지 흘리며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 말했지만 정작 그녀의 손엔 요양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살아온 집을 어떻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형준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자주 올게요. 말순은 아들의 품에서 벗어나 정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생 남에게 지지 않고 살아온 강인한 눈빛으로. 정민아, 너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정민은 이미 차 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요양원 직원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긴 복도를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정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준은 어머니의 치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괴로워했고 정민은 효부로서 힘든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말순의 맑은 눈동자 속에 아직 선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석 주가 흐른 뒤
김은영이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8살의 은영은 공항에서 오빠 형준을 만났습니다. 오빠 엄마는요? 왜 마중 안 나오셨어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형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 앉은 두 남매. 형준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내가 외국 있는 동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형준은 괜히 귀찮다는 듯 말순의 망령을 핑계로 회피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워. 집에 쥐약 놓고 벽에 죽 바르고 위험해서 그랬어. 갑자기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몇 년 만에 온 거야?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치매가 갑자기 올 수도 있지. 형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 생일에 엄마와 통화했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봐도 돼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형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근데 정민이가 가끔 청소하러 가니까 미리 연락해. 은영은 그날 저녁 어머니의 빈집을 찾았습니다. 열쇠는 형준에게 받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새 가구가 들어와 있었고 어머니의 흔적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은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은영은 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양은 냄비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아끼던 냄비였습니다. 냄비를 집어들자 뚜껑이 덜컥거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쪽에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종이를 떼어낸 은영은 어머니의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정민이 나 안 미쳤다. 날 믿지 마라. 은영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엄마가 정민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은영은 정릉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폐지를 함께 주우며 쉴 때마다 들렀다는 고물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고물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철인의 고물상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해철 어르신 계신가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폐지 더미 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김말순 할머니 막내딸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아세요? 정해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딸이셨구먼. 들어와요, 들어와. 낡은 의자에 앉은 은영에게 정해철은 말순과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랑은 1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지. 근데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면서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치매 증세가 심해져서. 정해철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도 말순 여사가 와서 그러더구먼.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며느리가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은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쯤 전이었나? 내가 고물 CCTV 하나 줬어. 말순이가 본인 집 앞에 설치해두고 싶다고 해서. CCTV요?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취미로 고장난 CCTV 모으거든. 아직도 작동하는 것도 있고. 말순이한테 준 건 편의점 앞에 있던 건데
아직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CCTV,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 말순이 집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해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말순이가 가게 주인한테 맡겼을 수도 있어. 말순이가 자주 가던 구멍가게 있거든. 집 근처에. 은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해철은 은영에게 구멍가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은영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는 길, 심장은 점점 더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영은 정해철이 알려준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가게는 30년 된 것처럼 낡았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 할머니 딸입니다.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언니 딸이셨어요? 외국에 있다는. 네, 그런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맡기신 CCTV 있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한 달 전쯤 언니가 가져왔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달라고 하셔서 보관해뒀지. 아주머니는 카운터 아래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CCTV 기기와 외장 하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걸 맡기셨는지 혹시 말씀하셨어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증거라고 하셨는데 며느리 얘기도 하셨어요. 은영은 고물상 정해철의 말과 일치하는 내용에 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니가 딸에게 주라고 하셨으니까.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CCTV 기기를 들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고 외장 하드를 연결했습니다. 다행히 하드는 정상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파일 열기 버튼을 누르자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은영은 요양원 입소 직전 날짜의 파일부터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매우 흐릿했고 화면은 자주 끊겼습니다. 구멍가게 앞 거리를 비추는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은영은 인내심을 갖고 여러 파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날짜의 영상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정민이 말순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영은 이상함을 느끼고 영상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20분 후 영상은 집 안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민이 말순에게 약을 건네는 장면. 그녀는 가짜 약통을 들고 와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라며 캡슐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정민의 강요에 마지못해 약을 삼켰습니다. 약을 먹은 직후 말순은 갑자기 구토를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정민은 말순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영상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말순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 기억을 잃은 듯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고 벽에 손을 더듬는 모습까지, 그리고 그 모습을 또다시 정민이 몰래 촬영하는 장면.
은영은 녹화 파일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민이 엄마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그 모습을 증거로 치매 판정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야. 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은 은영은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접수대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말순 환자분은 오늘 오전에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무슨 검사요? 누가 허락한 거죠?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오셔서 절차를 밟으셨어요. 은영은 즉시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준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은영아,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 어디 계셔? 왜 갑자기 병원으로 옮겼어? 형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민이가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오빠, 나 지금 당장 만나자. 보여줄 게 있어. 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준의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은영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증거가 어머니를 구할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비밀을 폭로할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5장 진실의 대가, 형제의 분열. 형준의 회사 근처 카페, 은영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형준은 눈앞의 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영아, 나 회의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형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은영은 USB를 꽂고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빠, 이거 보면 엄마 다시 집으로 모셔야 해. 흐릿한 화면 속 정민이 말순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형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약을 먹고 구토하는 말순, 그리고 다음날 정신이 혼미해진 모습까지. 이게 뭐야? 형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 언니가 엄마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 그리고 그 모습을 증거로 만들어서 치매 환자로 만든 거야. 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형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정민이가 그럴 리가. 오빠, 증거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알리려고 이 CCTV를 준비하신 거야. 내가 구멍가게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형준은 갈등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민과 싸우게 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아이들.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맞아? 은영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오빠 결혼식 사진이잖아요. 형준은 말없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정민아, 지금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은영은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오빠,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엄마를 구해야 해요. 은영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시간 후 형준의 아파트. 정민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형준과 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이 왔네? 언제 왔어? 정민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은영의 차가운 눈빛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민 씨, 형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정민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그리고 형준과 은영의 심각한 표정. 무슨 일이에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이거, 형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영상? 조작 가능하지 않아? 게다가 우리 엄마가 약 사다 드린 거야. 오해는 하지 말자. 정민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무슨 약이었어요, 언니? 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그 약을 먹고 엄마가 구토를 하셨는지 설명해 줄래요?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평소에 드시던 소화제였어. 그날따라 체했을 뿐이야. 언니, 그럼 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 은영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형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보, 당신 이럴 거야? 15년 동안 당신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형준은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정민아, 엄마한테 약 먹인 거 맞아?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몰라. 어머님이 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어머니가 남긴 손글씨도 있어. 은영이 냄비에서 발견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야. 오빠, 우리가 엄마 버렸어. 형준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 한 줄기, 그리고 결정적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민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머님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거야. 진단이요? 은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의사소견서도 있어.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견서 볼 수 있을까요? 은영이 요구했습니다. 정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있어. 언니,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번 주 안에 병원으로 옮겨요. 저 사람은 집에 돌아올 수 없어요. 형준 씨, 결정해요. 나와 아이들을 선택할 건지, 당신 어머니를 선택할 건지. 형준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민 씨,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15년 동안 시어머니 구박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은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지금 요양원 가볼게. 엄마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아봐야 해. 정민은 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병원으로 옮기는 수속 끝났어. 은영은 정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 형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서울동 부요양원에서 전원된 김말순 환자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가족에게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환자 딸입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말순 환자분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병원 신경정신과로 이송 예정이십니다. 아직 출발 전이시네요. 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은영은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김말순 환자 면회 왔습니다. 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말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 은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 은영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은영이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멍하고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엄마, 제가 와서 모시러 왔어요. 집에 가요. 말순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은영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CCTV 봤어요. 다 알았어요. 정민 언니가 엄마한테 한 짓. 말순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희미한 인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엄마, 저 알아보세요? 막내딸 은영이에요. 말순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영의 손을 꼭 쥐는 듯한 느낌. 정민이. 갑자기 말순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은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은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이, 그 약 줬어. 내가 안 미쳤어. 은영아. 은영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약물에 의한 혼란 상태였을 뿐. 엄마, 정말 기억하시는 거예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먹이고 사진 찍고 날 여기 버렸어. 은영은 오열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절대 안 버릴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정민 언니가 어떤 약을 주셨는지. 말순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의사 처방이라며. 약 줬어. 먹고 나니 머리가 하얘지고 구토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내가 미쳤대. 그 약을 언제부터 주셨어요? 한 달 전부터 자꾸 약 먹으라고. 은영은 어머니의 증언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으로 옮기려고 한대요. 지금 바로 모시고 나갈게요. 말순은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이, 화낼 거야.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민 언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은영은 간호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약물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지금 퇴소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전원 예정이신데 그건 취소해 주세요. 제가 직접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은영은 요양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원장은 은영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증거 영상을 확인한 후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건 큰 문제네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어머니부터 안전하게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 은영은 친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그는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미연아, 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았어. 증거도 있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약물 검사가 필요해. 그리고 증거 영상이랑 녹음 파일 모두 보존해. 은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말수는 은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집에 가자. 네, 엄마. 검사 끝나면 바로 집에 갈 거예요. 우리 집으로요. 병원에 도착한 은영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말순의 혈액과 소변 검사가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순의 체내에서 미량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은 환각과 기억상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은영은 검사 결과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어머니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낯선 환경의 말수는 불안해했지만 은영의 손을 꼭 잡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은영은 잠든 어머니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은영은 CCTV 증거와 의사소견서, 녹음 파일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요양원 내 인권침해 사례로 접수하고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도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치매 진단 근거 미흡이었습니다. 기자 지망생 시절 공부했던 지식을 활용해 은영은 노인 인권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를 위해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은영의 기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 그리고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사에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지만 상황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 치매 오진 논란이라는 주제로 특집 보도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와 상의 후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방송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말수는 약효가 사라지면서 점점 또렷한 정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걱정돼. 말해야 해. 방송국 스튜디오, 은영과 말수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인터뷰어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말순 어르신, 어떻게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게 되셨나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기억도 잘 안 나고 집안에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런데 이상했어.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셨나요? 나 동네 고물상에서 CCTV를 얻었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지. 영상이 방송을 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노인학대와 불법 약물 투여, 그리고 요양원의 허술한 입소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 경찰은 정민을 불법 약물 투여 및 노인학대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형주는 충격에 빠져 회사에 휴가를 냈고 아이들은 외가에 맡겨졌습니다. 기자회견장, 수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말순과 은영이 입장했습니다. 말순은 흰색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말순의 첫마디에 취재진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단지 며느리가 준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것뿐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왜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 집, 정릉동 단독주택이 값이 많이 올랐거든.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가니까. 은영이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릉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은 현재 시가로 10억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의 건강 상태는 현재 어떠십니까? 병원 검사 결과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약물이 완전히 빠지면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되찾고 계십니다. 은영이 의사소견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인터뷰 화면 속 정민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경찰 소환 이후 방송국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정민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가족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려던 마음이었어요. 약은 의사가 처방한 정상적인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질문은 냉정했습니다. 폐라서 요양원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본인 인생이 불편해서였습니까?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주는 어머니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영의 아파트 앞에서 형주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르고 싶어도 손가락이 떨려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이 형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은영아, 엄마 계시니? 은영은 잠시 고민하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그녀의 인터뷰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엄마, 형주는 문간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형주는 천천히 걸어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민이랑 이혼할게요. 너무 늦었지만 다시 집으로 가요. 말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젖먹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흰머리가 난 중년 남성이 되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형준아. 말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형준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처지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라. 내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은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형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이 어떻게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집을 노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자신을 설득했는지, 결국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이혼 절차를 밟을 거고,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형준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음 날 경찰은 정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약물 투여와 노인학대, 사기 혐의였습니다. 정민이 몰래 말순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정민은 더 이상 우아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속 전 마지막 모습이 뉴스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모두가 나를 버렸어요. 누구도 그녀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진실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릉동 단독주택의 담장 위로 담쟁이 넝쿨이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담벼락에 고무신을 말려놓고 좁은 부엌에서 냄비를 휘젓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은영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엄마가 할 수 있어. 말수는 딸의 손을 밀어내며 웃었습니다. 사건 이후 석 달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민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형주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나이 탓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의들에 의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은영아, 오늘 형준이 아이들 데리고 온대?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오후에 온대요. 오빠가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 다녀온다고 했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은 언제나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말수는 찬장에서 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 냄비에 담긴 쪽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라웠습니다. 엄마, 뭐 만드세요? 은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너희 오빠가 좋아하는 떡국 만들려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은영은 어머니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78세의 손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고 능숙했습니다. 그 손은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 일해온 증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싶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도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왜? 글 쓰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이제 엄마가 쓰신 글도 책으로 내보내고 싶어요. 이 시대 엄마들의 이야기니까요. 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글을 썼다고.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50년 동안 쓴 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말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냥 낙서 같은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건 한 여성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말수는 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후 형준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민수와 8살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동물원에서 코끼리 봤어요. 지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겠구나.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형준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어머니를 더 잘 모시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지. 우리 가족이 다 모였는데 왜 안 좋겠어? 저녁 식사 시간, 내 가족은 둥근 식탁에 모였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떡국,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형준이 떡국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더 맛있게 했는데 이제 손맛이 떨어졌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말수는 마음속으로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 형준이 웃는 소리. 말수는 그 소리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날 동네 고물상 정해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이구, 해철이. 어쩐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 들렀지. 이거 드리려고. 정해철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쑥스러운 듯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새로 고장난 CCTV도 몇 개 생겼어요. 혹시 필요하면 말해요. 정해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집은 이제 평화로워졌으니까.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래서 고물도 사람 살린다니까. 두 노인은 마당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우정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은영이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라는 제목 아래 말순의 인생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여성의 비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말순은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끝내 말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짓과 이기심에 휘말려 버려졌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찾아온 진실의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정릉동 오래된 단독주택, 담쟁이 넝쿨이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그곳에서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너희들이랑 있고 싶어. 그렇게 말순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거짓은 없었고 오직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의 목이 조폭한테 졸렸다고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작전 회의실은 숨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왜 하필이면 사단장이라는 사람의 목에 그 불량배의 손이 올라갔던 걸까? 그리고 사단장이 쓰러지는 걸 바라본 그 여군 대위는 왜 눈물도 흘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인근 모 사단의 여름 저녁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있을 장교 행군을 앞두고 병사들과 간부들은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위 김하영은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쇠수저가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식당에 울려 퍼졌죠. 내일 사단장님도 오신다면서요? 옆자리의 중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하영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시는 거네요? 김하영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훈련소의 딸처럼 자라온 아영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늘 낯설었어요. 오지연 사단장, 그녀에게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어머니는 와서 아무 말 없이 행군만 하시겠지. 아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식당을 나온 아영은 초소 근처를 지나가다
낮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일이야. 그날이 드디어 온다고. 불침번을 서던 일병 하나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위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뒤돌아보니 후방 물자 지원팀으로 배속된 사회복무요원 조태근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쪽은? 아영이 되물었어요. 물자 점검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일 행군 물품 최종 확인하느라. 조태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아영은 조태근이 창밖을 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내일이야. 기회는 한 번뿐이다라는 수상한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아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머무는 사단장 숙소의 불빛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98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오직 군대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 사이 딸인 아영에게 건넨 말은 더 강해져라, 약해지면 안 된다 뿐이었습니다. 아영은 오랫동안 사진첩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린 시절 단발머리를 하고 군복을 입은 자신과 언제나 등이 꼿꼿한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 아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딱딱한 얼굴로 만나겠네요, 어머니. 한편 조태근은 어두운 숙소에 홀로 앉아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칼과 로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불침번이 속삭인 말은 다가올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날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피어오르고 군인들의 얼굴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혔어요. 사단장 오지연은 장교 대열의 맨 앞에 서서 묵묵히 발을 맞추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죠. 별 2개가 달린 어깨의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30km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페이스 조절하세요. 오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딸 김아영은 사단장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뒤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부대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장과 김대위가 모녀 사이라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오지연이 그런 언급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벌써 다리가 천근만근이네. 옆에서 걷던 중이가 아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영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녀에게 행군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크고 작은 행군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런 날이면 오지연은 늘 딸에게 말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여자 군인은 2배로 강해야 한다. 행군 대열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이 등에 달라붙었어요. 물자 보급을 위해 잠시 대열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조태근이 물통을 나눠주기 위해 장교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물 더 필요하신 분? 조태근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오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미처 반응하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사단장님, 목이. 누가 사단장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한 장교가 외쳤습니다. 기습적으로 뒤에서 사단장의 목을 조른 인물은 다름 아닌 조태근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연, 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대로 갚아줄게. 충격에 빠진 장교들이 조태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벌어졌어요. 조태근은 놀라운 힘과 기술로 저항했습니다. 마치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요. 놓으세요. 당장 놓으라고요. 장교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이 오지연은 호흡곤란으로 얼굴이 파랗게 변해갔어요. 마침내 조태근이 제압되었을 때 지연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아영은 본능적으로 외쳤어요. 그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어머니라는 단어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영은 충격에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태근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이한 승리감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내 어미가 뭘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조태근이 물었어요. 헌병대가 급히 도착했고 조태근은 체포되었습니다. 오지연은 응급 헬기로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어요. 아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헬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영은 속삭였어요. 하지만 오지연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아영은 조태근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어요. 내 어미가 뭘 했는지, 과연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아영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의문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감정을 억누르고 딸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베일에 쌓인 이야기들. 헬기는 서울 시내의 군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래로는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강 위로 다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결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모녀, 그 다리는 언제쯤 놓아질 수 있을까요? 군병원 복도는 냉랭했습니다. 아영은 수술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군복에는 어머니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옷에 묻은 핏자국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말라붙어 지워지지 않았어요. 김대위님 괜찮으세요? 후임 소희가 물었습니다. 아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어머니가 누군가의 손에 목이 졸려 쓰러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구나 그 범인이 조태근이라니. 항상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복도 끝에서 헌병대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김대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조태근 건에 대해서요. 조사실로 안내된 아영은 의자에 앉았어요. 소령은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조태근은 체포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소령이 말했어요. 아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이 건넨 서류에는 조태근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중령. 이 사람이 조태근의 아버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중령은 20년 전 당시 오대령이 지휘하던 부대에서 내부비리 고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소령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아영이 말했어요. 자살하셨죠? 알고 계셨습니까? 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조태근이 어머니를 공격하기 전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소령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중령은 당시 군수품 비리를 내부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가 비리의 주동자로 몰렸죠. 그 과정에서 오대령, 지금의 오사단장님이 조사를 담당했고 결국
조중령은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아영은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니. 그녀는 어머니를 냉정하고 엄격한 군인으로만 알았지 그런 과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소령이 말을 이었어요. 조태근이 단순히 개인적 복수를 위해 행동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령은 조태근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휴대폰에는 여러 차례 본부라는 이름으로부터 온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내일이야. 기회는 한 번뿐이다였죠. 조태근은 조직으로부터 사단장 테러를 명령받고 복무 중이었던 겁니다. 그가 준비한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닌 영상 촬영과 공개를 통한 대한민국 군체면 짓밟기였어요.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직이요? 어떤?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 인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화가 끝나고 나온 아영은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오지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나 강인하고 위험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누워 있다니. 그때 복도 끝에서 허중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사단장님께서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득 허중령의 눈빛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조중령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중령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아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병실로 돌아온 아영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등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영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저에게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영은 속삭였지만 오지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성 사단장, 행군 중 습격당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오지연 사단장은 안정을 찾고 있으며 범인은 체포되어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발표는 그랬지만 군 내부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아영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고위 장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원래부터 무리였어.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오 사단장 실력은 인정해야지.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 실력이고 뭐고 이번 일로 군 전체가 망신이잖아. 민간인도 아니고 사회복무요원한테 당하다니. 아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왔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허중령이 오지연의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이미 의식을 되찾은 오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번 일로 군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상부에서도 조용히 처리하길 원하고 있어요. 오지연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별 2개 내려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영은 문간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허중령의 말은 조언이라기보다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난 피해자야. 왜 내가 사직서를 써? 오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 있었어요. 허중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단장님, 현실을 보세요. 이번 일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조태근의 아버지 건으로 옛날 감정이 얽혀 있어요. 그걸 파헤치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늘 그랬지. 진실보다는 체면이 중요했으니까. 허중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20년 전 일은 지연 씨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때 조중령이 불명예 전역한 건 나가. 오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나가. 허중령은 아영을 힐끗 보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아영은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들었니? 다 들었어? 오지연이 물었어요. 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어머니가 피해자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할 수 있죠? 군대는 그런 곳이야. 오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특히 여자에게는. 그때 아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헌병대에서 온 전화였어요. 조태근이 탈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영은 충격에 빠졌어요. 전화를 끊은 아영은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어머니, 조태근이 탈출했대요. 경비를 강화해야 해요. 오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애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 다시 올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조태근. 그의 아버지가 자살하기 전에 내게 했던 말이 있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오지연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난 그 말을 20년 동안 잊지 못했어. 아영은 결정적인 순간 상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병원 컴퓨터를 빌려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김아영 대위입니다. 사단장 오지연은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사건 당시를 분명히 목격했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조직적 범행임을 확신합니다. 그녀는 조태근의 발언과 허중령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20년 전 조중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아영은 자신의 군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 보고서가 군 내부를 발칵 뒤집을 겁니다. 아영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오지연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어요. 내가 용기 있는 군인이라는 걸 늘 알고 있었어. 아영의 보고서는 예상대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안은 비공식에서 공식 조사로 격상되었고 감사관이 파견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태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그의 다음 표적이 누구일지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 들려왔어요. 아영은 어머니의 병실 소파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새벽 2시 아영이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오지연은 침대에 앉아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아영이 물었어요. 오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허점이 많아. 내일 감사관이 오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해. 아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항상 그러셨죠? 다치고도 아플 때도 일부터 하시고. 군인은 그래야지. 오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언가가 아영 안에서 터져나왔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어머니는 왜 늘 사람들 앞에서만 강해지려 해요?
나는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잖아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지연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6살 때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내가 울면서 내게 달려왔어.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었지. 오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때 나는 너를 안아주지 못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 아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사단장이라는 자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 자리에 여자가 있기 위해선 감정조차 내려놔야 했거든. 오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982년 내가 처음 소위로 임관했을 때 여자 장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어. 모두가 나를 지켜봤지. 저 여자 곧 그만두겠지. 감정적이라 지휘 못해라고 수군거렸어. 아영은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어머니, 그건 나한테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전 어머니 딸인데. 그게 더 어려웠어. 오지연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내가 나처럼 될까봐 두려웠어. 여자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그 고통을 알길 바라지 않았어.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인이 되었을 때 실망하셨던 거예요? 오지연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실망? 아니야. 두려웠어. 내가 나처럼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 될까봐.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경비 근무 중이던 병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김대위님, 병원 정문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조태근으로 추정됩니다. 아영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영아. 오지연이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조심해. 처음으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걱정의 말에 아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 후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은 이미 비상 상황이었어요. 경비병들이 복도를 통제하고 환자들은 병실 안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영은 권총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어두운 계단에서 아영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옥상 난간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조태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김대위.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태근,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조태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망? 난 도망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러 온 거지. 어머니를 해치려는 거예요? 어머니? 조태근은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는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지. 그날 밤 아영은 우연히 병원을 빠져나간 조태근과 조우하게 되었고 그는 이번엔 아영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너도 그 여자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함께 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영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풀리지 않은 과거의 비밀. 그녀는 조태근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방울이 옥상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아영과 조태근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조태근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아영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조태근 씨. 아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 없어.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어. 조태근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아영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아영은 몸을 피했지만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태근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가 달려들었고 이번에 아영은 군인 본능으로 조태근을 제압했습니다. 권총을 버리고 맨손으로 그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풀어, 놓으라고. 조태근이 발버둥쳤어요. 아영은 그를 바닥에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 아버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태근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엔 나도 군인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목매단 날부터 난 군복만 보면 피가 끓었어. 아영은 조태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위치를 알려 헌병대를 불렀어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옥상 출입구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군인이 됐어요? 조태근이 갑자기 물었어요. 당신도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 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렇게 차갑고 엄격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나 자신을 위해 군인이 됐어요.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치? 조태근이 비웃었어요. 군대에 무슨 가치가 있어? 다 위선이야. 모든 조직에는 부패와 위선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로잡을 사람도 필요하죠. 헌병대가 도착했고 조태근은 그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아영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도 후회할 거야. 병원으로 돌아온 아영은 팔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녀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오지연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잡았니? 오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헌병대에 인계했어요. 아영이 대답했어요. 오지연은 딸의 붕대를 감은 팔을 보았습니다. 다쳤구나. 괜찮아요. 그냥 긁힌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병실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오지연이 갑자기 군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지연은 속에 입은 민소매 차림이 되었어요. 그녀의 오른쪽 어깨와 등에는 거대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3년 전 내가 3살 때였어. 훈련 중 사제폭발물 사고가 있었어. 내가 부하들을 피신시키다가 등에 파편을 맞았지. 오지연은 천천히 상의를 다시 입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어. 절대 약해 보이지 않겠다고. 흉터가 있는 여자 장교는 더 많은 편견에 시달리니까.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강하게 대하신 거예요? 군복 입고 걷는 너 보며 매번 속으로 불렀다. 아영아, 아영아. 근데 한 번도 너한테는 말을 못했네. 아영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입 밖에 냈어요. 엄마. 오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팔을 벌렸어요. 처음으로 아영을 안아주려는 듯 했습니다. 아영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아영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감사관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급히 몸을 떼었습니다. 오사단장님, 조택은 신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중령과의 관계도 밝혀졌습니다. 오지연과 아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오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군 검찰청 조사실, 거울처럼 반들반들한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지연과 아영은 나란히 앉아 감사관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조태근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관이 말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켜고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조태근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허중령이 저에게 접근한 건 6개월 전입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동료였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살한 진짜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녹취는 계속되었습니다. 허중령은 오사단장이 20년 전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했어요. 군수품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대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그리고 그 증거로 아버지는 불명예 전역을 당했고 결국 자살했다고요. 아영은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사실인가요? 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조중령을 함정에 빠뜨린 적 없어. 오히려 그를 돕고 싶었어. 감사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조태근을 뒤에서 조종한 인물은 바로 허중령이었습니다. 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이에요. 감사관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허중령과 다른 고위 장교들 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20년 전 허중령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조태근 부친의 사건을 덮었고 이후 오지연 대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군수품 비리의 주동자는 허중령 자신이었어요. 아영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조태근의 아버지는 희생양이었죠.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중령은 조태근을 이용해 오사단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지연 사단장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오지연의 눈에는 분노가 서렸어요. 20년 동안 그자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 허중령은 여성 사단장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단장님이 진급할 때마다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죠. 아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요? 오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은 했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지.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감사관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단장님께서 2년 동안 수집해 오신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허중령의 비리를 파헤친 보고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군요. 오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중령이 자살한 후 그의 아내가 찾아왔어. 남편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난 의심했지.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영이 물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그리고 조태근을 생각했지.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테니까. 감사관이 말을 이었어요. 현재 허중령은 구금 상태입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곧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지연은 서류를 꾹 쥐었어요. 조태근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감정 결과 허중령에게 세뇌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에 인계되어 재활치료 대상자로 분류될 예정이에요. 아영은 조태근을 떠올렸어요. 그의 눈에 담겨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혼란. 그도 결국은 피해자였던 거죠. 오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완성하기 시작했어요. 군대는 명예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유지되어야 한다. 아영은 어머니의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필체, 그것은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어요. 오지연은 마지막 서명을 하고 감사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바로잡는다면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관은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오랜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군은 사단장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어머니와 딸은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비가 그친 후에 맑은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영이 물었어요. 오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은퇴할 거야.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어머니.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지연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어. 이제는 엄마로 살고 싶구나.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바라던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오지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영아, 우리 이제 시작이야. 28년이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된 모녀가 되자. 한 달 후 강원도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들이 사단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사건 후 처음으로 열린 기념 행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군은 특별했어요. 오지연 사단장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기 때문이죠. 사단장님 오십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모든 장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오지연은 완전 군장을 갖춘 채 대열 앞에 섰어요. 그녀의 옆에는 딸 아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군인으로서 마지막 행군을 하는 날입니다. 오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30년간 이 군복을 입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장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사건과 그 이후 밝혀진 진실을. 허중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조태근의 아버지 조중령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조태근 역시 치료를 받으며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군인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단순히 체력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아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오해와 상처들을 하나씩 치유해 나갔어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이제 행군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오지연의 외침에 모든 장병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행군은 시작되었어요. 오지연과 아영은 나란히 대열의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이번엔 거리를 두지 않고 나란히요. 산길을 오르며 오지연이 아영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널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영이 물었습니다. 오지연의 눈에 추억이 스쳐갔어요. 너무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내가 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강해지셨던 거군요. 그래. 그 사람 없이는 더 강해져야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를 소홀히 했지. 미안해, 아영아. 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 엄마라는 말이 어색하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적응 중이었지만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중간 휴식 시간, 두 사람은 정상 가까운 바위에 앉았습니다. 발 아래로 부대가 내려다 보였어요. 오지연은 군복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아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처음으로 군복을 입혀봤지. 사진 속의 어린 아영은 너무 큰 군무를 쓰고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오지연이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군인으로 키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영이 물었어요. 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런데 제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내 눈빛이 결연했거든. 그리고 사실은 기뻤어. 내가 내 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대열을 떠나 조용한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단장과 대위가 아닌 엄마와 딸로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생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봐요. 아영이 문득 말했습니다. 오지연이 웃었어요. 그래, 그땐 내가 내 도시락도 싸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저도 투정 많이 부리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할래요. 그들은 나란히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발 아래로 가을 숲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오지연은 별이 달린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가져. 내가 걸어온 길의 증거야. 아영은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살 거예요? 글쎄, 서울도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같이 살아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오지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우리 함께 배우자. 이제부터 많은 것들을 함께. 산을 내려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그림자가 2개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오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한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한다였어. 그런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 아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해요, 우리. 두 여자는 그렇게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서로를 닮은 두 여군의 발걸음은 더 이상 군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관계는 이제야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가을바람이 산을 감싸고 낙엽이 두 사람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군가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오지영과 아영은 이제 새로운 행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삶,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정이었죠. 그 길에는 규율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어요.